그날 밤이었습니다. 복도 전등이 몇 초마다 깜빡였죠. 저는 젖은 무대복을 움켜쥐고 벽에 등을 붙인 채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복도 끝, 저 무거운 문. 안쪽에서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쾅! 누군가 벽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는 소리.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어깨를 남자 손에 붙잡힌 채였죠. 눈은 초점을 잃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떨리는 목소리로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너, 오늘 밤 너 차례래.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밤에 문을 잠그고 자도 아무도 제 방에 들어오지 않죠. 하지만 그때 그곳에서는 달랐습니다. 문을 잠그는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17이었습니다. 북한의 어느 도시에서 평범한 학생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 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정치지도원 2명이 명단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와. 이유도 모른 채 특별예술단에 선발됐습니다. 가족에게 작별 인사도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트럭이 떠날 때 제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엔 축하가 아닌 공포가 묻어 있었죠. 도착한 곳은 예술단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무대도 박수갈채도 없었습니다. 그곳은 권력자들의 유흥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복도에서 들은 그 한마디. 너 차례래. 저는 그날 밤을 어떻게 버텼는지 지금도 기억이 흐릿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기서 나가지 못하면 저는 사람이 아닌 물건이 된다는 걸.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에 도움을 주세요. 지금부터 그날 밤 이후 제가 어떻게 그 지옥에서 빠져나왔는지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됐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평범한 화요일 오전이었죠. 수업 시간에 갑자기 교무실 방송이 울렸습니다. 7번 학생, 즉시 교장실로 올라오라.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7번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전혀 몰랐죠. 성적이 나쁜 것도 아니었고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습니다. 교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책상 뒤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2명의 남자가 창가에 서 있었죠. 검은색 인민복에 붉은 완장. 정치지도원이었습니다. 한 명이 서류를 들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표정은 없었습니다. 이름. 박연희입니다. 나이. 17입니다. 키. 158. 체중. 47. 맞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 조사가 끝나 있었죠. 예. 다른 한 명이 제 주변을 한 바퀴 돌며 훑어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요. 그 시선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특별예술인 무대에 선발됐다. 당과 수령님을 위해 봉사하는 영광을 얻은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술? 저는 노래도 춤도 특별히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얼굴이 조금 괜찮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었죠.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짐 싸라. 1시간 뒤 학교 앞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어머니께, 가족한테 말하지 마라. 국가 기밀이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죠.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정치지도원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건 가족 전체가 위험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감자를 깎고 계셨죠. 제가 헐떡이며 들어오자 놀라 일어나셨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엄마, 나 어디 가야 돼? 어디? 무슨 소리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 기밀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냥 간단히 짐만 쌌습니다. 옷 몇 벌, 속옷, 칫솔. 어머니는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죠.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학교 앞에 군용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저처럼 작은 가방을 든 여학생들이 10명쯤 서 있었죠. 모두 같은 반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학년, 다른 학교에서 온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 외모가 괜찮은 아이들이었죠. 정치지도원이 소리쳤습니다. 올라타라. 트럭 뒤에 올랐습니다. 덮개가 쳐진 화물칸이었죠. 의자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앉아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뛰어오셨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연희야, 연희야.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어머니는 트럭을 따라 뛰었습니다. 손을 뻗으며 제 이름을 불렀죠. 엄마. 제가 손을 내밀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울음소리. 그건 축하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울부짖으셨던 거죠. 트럭 안 여자아이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몇몇은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언제 돌아올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어머니는 아셨던 것 같습니다. 트럭은 3시간을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죠. 창문도 없었고 물 한 모금 주지 않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평양 외곽의 어느 건물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문화회관 같았죠. 하지만 안은 달랐습니다. 철문을 지나자 좁은 복도가 나왔습니다. 양쪽으로 작은 방들이 줄지어 있었죠. 한 방에 6명씩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침대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얇은 이불만 깔려 있었죠. 창문엔 철창이 쳐져 있었습니다. 짐을 풀 시간도 없었습니다. 곧바로 큰 방으로 소집됐죠. 그곳에 수십 명의 여자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15에서 19 사이로 보였습니다. 저처럼 겁에 질린 얼굴들이었죠. 문이 열리며 여자 교관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30대쯤 됐을까요? 얼굴은 차갑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지금부터 규칙을 말한다. 한 번만 말하니 잘 들어라.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첫째,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국가 기밀이다. 외부에 누설하면 너희 가족까지 처벌받는다. 둘째,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질문하지 마라. 거부하지 마라. 셋째, 서로 이름을 부르지 마라. 번호로만 부른다. 저는 23번이 됐습니다. 이름도 빼앗긴 거죠. 그날부터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상한 예술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6시. 전원 기상에서 복도에 일렬로 섰습니다. 교관이 줄자를 들고 한 명씩 돌아다녔죠. 허리둘레,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모두 측정했습니다. 기준에 못 미치면 매를 맞았습니다. 살 빼라. 일주일 뒤에 다시 잰다. 식사는 하루 2끼였습니다. 옥수수죽 한 그릇. 그것도 절반만 먹으라고 했죠. 오전엔 자세 훈련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서 있기. 무릎을 굽히거나 흔들리면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똑바로 서라. 고개 들어. 웃어. 웃으라고 했습니다. 매를 맞으면서 웃으라고요. 오후엔 표정 훈련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미소 짓는 연습. 입꼬리가 삐뚤어지거나 눈웃음이 없으면 다시 시켰습니다. 눈이 웃어야 한다. 진짜처럼 웃어라. 어떻게 진짜처럼 웃나요? 여긴 지옥인데. 저녁엔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책을 머리에 이고 걷기. 떨어뜨리면 또 맞았습니다. 우아하게 걸어라. 너희는 수령님 앞에 설 사람들이다. 수령님? 김정은 위원장 말씀인가 싶었습니다. 그럼 정말 예술 공연을 하는 건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되던 밤, 옆방에서 온 아이가
화장실에서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여긴 예술단 아니야. 그럼 뭔데? 간부들 접대하는 곳이야. 기쁨조 같은 거. 기쁨조.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북한에서 기쁨조는 권력자들을 위한 여자들을 뜻했습니다. 노래와 춤은 핑계였죠. 실제론 몸을 바쳐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거짓말이지. 언니들 보면 알아. 다들 눈빛이 죽어있잖아. 그제야 보였습니다. 이곳에 먼저 와 있던 선배들. 모두 인형처럼 표정이 없었죠. 웃긴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교관이 우리를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너희 얼굴은 장식이 아니다. 무기다. 무기. 당과 수령님을 위해 써야 하는 무기다. 감정을 보이지 마라. 명령에 복종하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자들이 쓰고 버릴 도구였죠.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옆에서도 건너편에서도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큰 소리로 울지 못했습니다. 울다 걸리면 또 맞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훈련은 계속됐죠. 하지만 진짜 공포는 밤에 시작됐습니다. 매일 저녁 9시. 복도 게시판에 종이 한 장이 붙었습니다. 거기엔 번호가 적혀 있었죠. 오늘 선발 7번, 15번, 29번. 그 번호가 불린 아이들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짙은 화장을 했죠. 평소보다 훨씬 진하게. 입술은 빨갛게, 볼은 붉게. 그 모습을 보는 건 끔찍했습니다. 마치 재물처럼 보였거든요. 10시쯤. 검은 승용차가 건물 앞에 섰습니다. 호출된 아이들이 한 명씩 차에 올랐죠.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죠. 복도를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 아이는 신발 한 짝이 없었습니다. 또 한 아이는 드레스가 찢어져 있었죠. 모두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침대에 쓰러져 잠들었죠. 다음 날 훈련 시간. 그 아이들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몸이 아팠던 거죠. 교관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교관도 그 일이 뭔지 알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틀째 밤. 또 명단이 붙었습니다. 이번엔 12번, 23번, 31번, 23번. 제 옆 침대 아이였습니다. 수진이라고 불렀던 아이죠. 16이었습니다. 나 안 갈래. 수진이가 떨며 말했습니다. 시끄러워. 명령이야. 교관이 소리쳤습니다. 싫어요. 저 안 가요. 수진이가 울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교관이 수진이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질질 끌고 갔죠. 복도에 수진이의 비명이 울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문이 닫혔습니다. 비명이 멎었습니다. 1시간 뒤. 수진이가 차에 실려 나갔습니다. 화장은 돼 있었지만 눈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진이가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밥도 안 먹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수진이는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죠. 병원 갔다. 교관이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알았습니다. 병원이 아니라는 걸. 그 뒤로 매일 밤 명단이 붙었습니다. 누군가는 불렸고 누군가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저녁마다 게시판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누가 불릴까? 제발 내 번호가 아니길.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제 번호는 아직 불리지 않았죠. 하지만 언젠간 불릴 거란 걸 알았습니다. 이곳의 모든 아이가 결국 한 번씩은 불렸으니까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도 못 넘기고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종이가 붙었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선발 8번, 23번, 35번, 23번. 제 번호였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옆에 있던 아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23번. 너잖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관이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선발된 사람, 화장실 가서 준비해.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거부하면 수진이처럼 끌려가니까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려서 립스틱을 제대로 바를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 낯설었습니다. 이게 정말 접니까? 10시가 됐습니다. 복도에서 교관이 불렀습니다. 23번. 나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엔 8번, 35번도 서 있었죠. 모두 똑같이 떨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밖에 검은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차는 30분을 달렸습니다. 창밖은 보이지 않았죠. 검은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8번이 작게 흐느꼈습니다. 35번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죠. 내린 곳은 궁전 같았습니다. 거대한 건물, 화려한 조명, 정문엔 경비병이 서 있었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대리석이었습니다.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죠. 이게 북한이 맞나 싶었습니다. 배급도 제대로 못 받는 주민들이 굶어 죽는 나라에서 이런 곳이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넓은 방으로 안내됐습니다.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술병들이 가득했죠. 그리고 남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 든 남자들. 5명쯤. 모두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죠. 한 명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소름 끼쳤습니다. 오늘 새 얼굴들이군. 여자 관리인이 우리를 밀었습니다. 인사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안녕하십니까? 앉아. 옆에. 한 남자가 제 옆자리를 손으로 쳤습니다. 앉을 수밖에 없었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술 따라. 술병을 건네받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따를 수 없었죠. 술이 테이블에 흘렀습니다. 제대로 못해? 남자가 웃었습니다. 다른 남자들도 웃었죠. 그때였습니다.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 그리고 짧은 비명. 으악.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죠. 남자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술을 마시고 웃었습니다. 마치 익숙한 일인 것처럼. 몇 분 뒤, 옆방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드레스는 찢어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얼굴엔 눈물 자국. 그 여자를 봤습니다. 며칠 전 우리 합숙소에서 사라진 아이였습니다. 17번이었죠. 그 아이가 복도로 끌려갔습니다. 우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제게도 곧 그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여기선 아무도 저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경비병도 관리인도 교관도 모두 그들 편이었죠. 우린 물건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쓰고 버릴. 한 남자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온몸이 굳었죠. 긴장하지 마. 오늘은 그냥 술이나 따르면 돼. 오늘은 그냥. 그럼 다음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술을 따르고 웃고 대답했습니다. 로봇처럼. 새벽이 됐을 때
다시 차에 태워졌습니다. 합숙소로 돌아왔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7번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엔 제 차례입니다. 다음엔 제가 그렇게 끌려 나올 겁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어떻게든 죽더라도 이곳에 남아있는 건 죽는 것보다 끔찍하니까요. 탈출. 그 단어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곳은 경비병이 지키고 철창이 쳐져 있고 나가는 문은 잠겨 있는데. 그래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니면 저도 17번처럼 사라질 테니까요. 그날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또 호출됐습니다. 그리고 또 매번 그곳에 갈 때마다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탈출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점호 시간인데 한 명이 없었죠. 41번. 20살쯤 된 선배였습니다. 교관이 방을 뒤졌습니다. 화장실, 복도, 모든 곳을 찾았죠. 없었습니다. 41번 어디 갔어? 교관이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시간 뒤 경비병들이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수색을 나간 거죠. 그날 저녁 41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사흘째 되던 날 복도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41번 도망쳤대. 거짓말이지. 아니야. 국경 쪽으로 갔다는데. 국경. 탈출. 그 단어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군가 성공했다는 건가? 하지만 희망은 이틀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닷새째 되던 밤.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전원 복도로 나오라는 명령이 떨어졌죠. 우리는 줄을 서서 섰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경비병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누군가를 끌고 왔죠. 41번이었습니다. 얼굴은 피투성이었습니다. 옷은 찢어져 있었죠. 발목엔 족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잘 봐라. 교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망치면 이렇게 된다. 경비병이 41번을 바닥에 밀쳤습니다. 41번은 신음도 내지 못했죠. 그날 밤 41번은 어딘가로 끌려갔습니다.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누군가 화장실에서 말했습니다. 41번 죽었대. 가족들도 다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알았죠. 도망치다 잡히면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처벌받는다는 걸. 탈출. 그건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남아있는 건 서서히 죽는 거니까요. 보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있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같은 방 8번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첫 호출을 받았던 아이죠. 8번이 손바닥에 뭔가 쥐어줬습니다. 작은 종이였죠. 불을 켜면 안 됐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작은 창문 달빛으로 읽었습니다. 나갈 방법 있다. 이번 행사 끝나고 따라와. 태워버려. 행사. 사흘 뒤 큰 행사가 있다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고위 간부들이 모인다고 했죠. 단원 전체가 동원된다고 했습니다. 쪽지를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렸습니다. 종이가 떠내려갔죠.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8번은 이미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갈 방법. 정말 있는 걸까? 하지만 41번 생각이 났습니다. 피투성이로 끌려온 모습. 그리고 사라진 것. 실패하면 저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족까지.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트럭이 떠날 때 울부짖던 모습. 그래도 여기 남아있을 순 없었습니다. 매일 밤 그 방으로 끌려가고 언젠간 17번처럼 완전히 부서지는 것. 그것보다는 차라리 도망치다 죽는 게 나았습니다.
사흘. 행사까지 사흘.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잡아야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때만큼은 기도했죠. 제발, 제발 성공하게 해주세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행사날이 왔죠. 저녁 6시. 전원차에 실렸습니다. 이번엔 큰 버스였습니다. 단원 50명 전체가 동원됐죠. 도착한 곳은 거대한 연회장이었습니다. 고위 간부들이 가득했죠. 김정은 위원장 초상화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를 따르고 음식을 날랐습니다. 미소를 지어야 했죠. 로봇처럼. 시간이 흘렀습니다. 11시, 12시. 자정이 넘어갔습니다. 행사가 끝났습니다. 간부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죠. 버스로 돌아가는 길. 8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딱 한 번. 신호였습니다. 버스가 합숙소 앞에 섰습니다. 내렸죠. 복도로 걸어가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쪽으로 꺾었습니다. 8번이 앞장섰습니다. 뒤를 따랐죠. 화장실 창문. 작은 창문이었습니다. 8번이 먼저 올라갔죠. 창문을 밀었습니다. 열렸습니다. 빨리. 8번이 속삭였습니다. 저도 올라갔습니다. 창문 밖으로 몸을 빼냈죠. 밖은 어두웠습니다. 뛰어내렸습니다. 다리에 통증이 왔지만 참았습니다. 8번이 달렸습니다. 저도 따라 뛰었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경비병이었습니다. 빨리. 8번이 소리쳤습니다. 담장이 보였습니다. 높은 담장. 철조망은 없었지만 3미터는 넘었죠. 8번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손과 발로 벽을 짚고 기어올랐죠. 저도 올랐습니다. 손톱이 깨졌습니다. 피가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담장 너머로 떨어졌습니다. 등에 통증이 왔지만 일어났습니다. 뛰어. 뒤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죠. 숲으로 뛰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가시덤불이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적견이었습니다. 저기. 8번이 가리켰습니다. 낡은 트럭 한 대가 숲속에 버려져 있었죠. 트럭 아래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8번도 들어왔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군화 소리.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트럭 옆을 비췄죠.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불빛이 트럭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8번이 튀어나갔습니다. 어이! 반대쪽으로 뛰어간 거죠. 경비병들이 8번을 쫓아갔습니다. 거기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탕. 비명이 들렸습니다. 8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죠. 8번이 저를 위해 희생한 겁니다. 경비병들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기어 나왔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국경. 두만강 쪽이었습니다. 30분을 뛰었을까요? 강이 보였습니다. 얼음이 얼어 있었죠. 겨울이었으니까요. 건너야 했습니다. 얼음 위로 올라갔습니다. 조심스럽게 걸었죠. 중간쯤 왔을 때 딱 얼음에 금이 갔습니다. 멈췄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경비병들이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얼음이 깨졌죠. 발이 물에 빠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어 올라갔습니다. 다시 뛰었죠.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반대편 강둑이 보였습니다. 중국.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몸을 던졌죠. 굴렀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뒤를 봤습니다. 경비병들이 강 건너편에 서 있었습니다. 넘어오지 못했죠. 국경선이었으니까요.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젖은 옷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넘어왔습니다. 8번은 못 넘어왔지만 그날 밤 저는 중국 땅에서 쓰러졌습니다. 중국에서 얼마나 숨어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달이었을까요? 매일이 두려웠죠.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그럼 죽는 겁니다. 조선족 동포 한 분이 저를 숨겨줬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요. 그분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분이 한국행 브로커를 연결해줬죠. 돈은 나중에 갚기로 했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을 찾았죠.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때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살았다고, 자유를 얻었다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이었죠. 첫 느낌이 뭐였냐고요? 밝았습니다. 너무 밝았어요. 밤인데도 온통 불빛이었죠. 북한에선 밤이면 캄캄했거든요. 전기가 없어서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죠.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말투도, 단어도, 시스템도. 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죠. 밤에 문을 잠그는 건 제가 했습니다. 아무도 제 방에 함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삽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있죠. 힘들지만 제 선택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주말엔 친구들을 만납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죠. 영화도 봅니다. 평범한 일상. 여러분에겐 당연한 이 모든 것이 저에겐 꿈 같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잠들기 전 생각합니다. 8번을 제 대신 총을 맞은 그 아이를, 수진이를, 끌려간 뒤 사라진 그 아이를, 17번을 죽은 눈으로 복도를 걸어간 그 아이를, 그리고 제가 떠날 때 그 합숙소에 남아있던 40명의 소녀들을. 지금도 그 아이들은 그곳에 있을 겁니다. 매일 밤 명단을 기다리며 매일 밤 그 방으로 끌려가며 저만 살아나왔습니다. 그게 너무 괴롭습니다. 3년 동안 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어요. 북한이 저를 찾아올까봐, 가족에게 보복할까봐. 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탈출한 뒤 분명 조사를 받았을 겁니다. 처벌받았을 수도 있죠. 그 죄책감도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침묵하는 건 그들을 또 한 번 배신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북한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김정은은 지금도 그곳을 지배하고 있죠. 그리고 그 권력 아래 수많은 여성들이 이름도 없이 번호로만 불리며 도구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기쁨조, 예술단, 아름다운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 그건 지옥입니다.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만행을, 그들이 여성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살아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방의 문은 닫혀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증언해야 합니다. 그래야 언젠가 그 문이 열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봤다면 부디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북한의 진실을, 그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있습니다. 8번이 저를 위해 목숨을 바쳤듯이 이제 제가 할 일은 살아서 증언하는 겁니다. 그들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방의 문이 열리는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 누군가에겐 목숨을 걸어야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